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만난 사연을 들어보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을 겁니다. 정말로 세상에 별의별 인연이 다 있구나 하고 느꼈었죠. 남편과의 만남은 제 기억 중에서도 그렇게 유쾌하고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저는 별 재주가 없어서 그냥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법 큰 규모를 가진 공장에 다니던 터라 10년이라는 세월이 넘도록 근무를 할 수 있었고, 공장 식구들과는 전부 가족 같은 사이처럼 지내곤 했죠. 이렇게 믿고 따랐던 공장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장장은 우리 앞에서 행적을 감췄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그래요. 제가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믿었던 탓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장에 입사한 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근래 7년간 열심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잃게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만 돈을 잃었다면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펑펑 쏟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겠지만 이 사건의 규모는 생각보다 컸거든요. 공장 사람들 대부분이 공장장에게 투자를 한 상황이었죠. 공장장이 처음에 저를 몰래 불러서 말했어요. 내가 자네 일 열심히 해서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큰 투자처를 하나 찾았거든. 잘만 하면 이 아이템으로 대박을 칠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려고 해. 어디 자네 돈 좀 모아둔 거 있나?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투자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나? 네, 수입은 넉넉하게 챙겨주겠네. 자네 돈도 함께 들어가니까 당연히 자네 지분도 잘 챙겨서 가야지. 그때 저는 공장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공장장은 그만큼 철두철미했거든요. 정말 전문가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듯이 제게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사업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하는데 저는 귀신에 홀리듯이 호로록 그 말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돈은 이제 공장에서 주는 기숙사를 떠나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던 소중한 돈이었어요. 기숙사의 삶은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떠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홀랑 도둑 맞아버린 겁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공장에서 일하던 또 한 명의 피해자의 다급한 외침에서였어요. 다들 들었어? 여기 누구 공장장이랑 연락되는 사람 있나? 아무도 없어? 젠장할, 공장장 그놈 우리 돈 싹 들고 날랐어. 지금 다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자네도 공장장에게 투자했나? 거기 자네도? 이런 망할. 직원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갔죠. 다들 그 말을 듣고는 손에서 일을 놓고 멍하니 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는 일할 수 없겠다 싶었던 공장 피해자들은 모두 발벗고 나서서 공장장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사람이었죠. 공장장의 부인이 지내고 있다는 집으로 찾아가자는 발언도 남편이 제일 먼저 했어요. 그놈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집으로 찾아갑시다. 다들 움직여요. 이렇게 앉아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빼앗긴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니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고요. 남편의 행동력은 확실했습니다. 어디서 봉고차 하나를 빌려오더니 피해자끼리 직접 가보자며 본인이 운전을 해서 공장장의 부인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죠. 봉고차에는 저 외에도 8명의 피해자가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장장을 찾아 나서는 길에 차 안에서는 어떤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해야겠죠. 거기에는 사연이 없는 사람도 없고 전 재산이 걸린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위로니 뭐니 주고받을 정신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공장장을 당장 잡더라도 우리가 맡긴 돈을 전부 찾을 수 있다는 확실한 사실도 없으니 다들 기분 좋게 위로를 건네거나 잡담할 주제를 찾을 건덕지도 없었죠. 쉽게 그놈의 공장장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장장의 꼬리는 쉽게 잡을 수 없었고 며칠간이나 우리는 그놈의 발자취를 추적했어요. 그간 운전대를 잡던 사람은 지금의 제 남편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슬쩍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어요. 말없이 줄담배만 피우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거든요. 남편은 그런 제 호의를 감사히 받아들이듯 마른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조금씩 말문을 터가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나서고 유독 힘들어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꼴 좀 우습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재산이 걸린 마당이니 얼마나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지 나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놈을 꼭 잡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그놈이 투자 명목으로 들고 간 내 돈, 그 돈은 우리 아버지 목숨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제 앞으로 남겨준 유산이요. 전 집안의 장남이라서 우리 가족을 아버지 대신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기서 날 어떻게 보실지. 그놈은 평생 날 한심한 장남으로 만든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씁쓸한 미소와 말투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는 남편.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짠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어느 날 공장장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모두 환호하면서 공장장이 있다는 경찰서로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공장장의 말에 우리 모두는 더욱 절망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공장장의 멱살을 잡으면서 다른 피해자들이 물었어요. 야, 이 미친 사기꾼아. 내 돈 어딨어? 내 돈 내놔.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공장장은 우리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태연한 모습으로 말했어요. 아, 그걸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너희들 참 순진하구나. 아이, 그 돈은 벌써 유흥으로 다 날린 지 오래야. 그 돈 그거 얼마나 된다고 지금까지 남아있겠어? 어이, 경찰 선생, 나 수중에 돈 한 푼도 없슈. 아, 깜방에 쳐놓든 법원에서 판결을 받든 알아서 하슈. 아주 태연자약했죠. 아무리 그놈의 목을 쥐고 흔들어도 자기 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배째라고 나오는 공장장의 모습에 다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서를 나와서도 다들 눈물이 얼굴에 한가득이었죠. 내 돈 어떻게 내 돈.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여기저기서 나오는 곡소리, 땅에 치면서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저도 동조가 되어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디선가 조금은 밝고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땅을 치며 울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 분위기 전환이라도 하시죠. 다들 차에 타세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많이 힘들 텐데 사람들을 다독이며 차에 태워 어디론가 한참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느 한 바닷가였어요. 푸른 바다 좀 보십시오. 속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맛있는 것이라도 먹고 힘이라도 내고 가죠. 일단 그놈을 잡았으니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돈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게 그놈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다들 힘내서 다시 일어나자고요. 그날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남자답고 어른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나랑 평생을 잘 살아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헤어지던 길에 용기를 내서 남편의 이름과 번호를 물어서 연애를 시작했죠. 힘든 일도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가던 도중 우리가 미래조차 엄두를 못 내면서 만났을 그 무렵에 남편의 어머님,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가진 능력이라곤 쥐뿔도 없고 돈은 사기에 다 날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두운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당연히 헤어져라. 사기 피해자끼리 끼리끼리 만나서 뭐 하는 거냐 식의 이야기가 오갈 줄 알았고 긴장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난하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는 뜻하지 않은 말을 건네왔죠. 내 아내가 만나준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 아버지 유산 날렸다고 몇 년을 집에도 안 와보는 놈이에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항상 힘이 없고 우울함만 가득했는데 최근에 다시 힘을 내서 사는 것 같더니 아가씨를 만나고 있어서 그랬던 모양이더군요. 아들 자식이 참 부모 속을 썩인다고 하더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집에는 자신이 성공하면 다시 들어가겠다면서 한사코 절대 집으로 오지 않는 녀석을 예쁘게 만나주고 있으니 정말 고마울 뿐이네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능력과 재산은 하등 상관없다는 듯이 자신의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입에서는 절대 모진 말은 나오지 않았죠. 대신 남편에 대한 아쉬움만 가득했어요. 아들 고집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가씨도 만나면서 저놈 고집 때문에 문제됐던 적은 없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속썩이면 내게 말해요.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터이니. 미련한 우리 아들 받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다. 미련하기 그지없는 아들을 받아주었으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겠네. 아가씨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일 텐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남편의 밝은 모습이 누구에게 받은 건가 싶었는데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았던 모양이에요. 예상 밖의 인자한 태도에 깜짝 놀랐지만 더 놀란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애가 혹시 말 안 해주던가요? 우리 집 그렇게 못 사는 집안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유산이 제법 많아서요. 이런 말 하면 부끄럽지만 내 노후에 먹고 살기에는 문제가 없답니다. 아들 녀석이 워낙에 항소고집이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도 자기 만나는 사람에게는 조금은 털어놓을 줄 알았더니 아이고 역시나 하나도 얘기를 안 했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만 해도 남편이 아버지의 유산 전부를 사기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옆에서 보면 일도 거의 하루 종일 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받은 아버지의 유산은 그의 몫으로 된 극히 일부일 뿐이고 남편이 받을 유산은 그보다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전혀 주머니 사정이 어렵지 않았던 거죠. 시댁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으로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약간의 배신감이 들었지만 그런 제 표정을 봤는지 시어머니는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배신감이 들었나요? 그래도 아들 심정도 이해해 주세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빠 등만 보고 자란 녀석인데 자기도 크면 자기 아빠처럼 되겠다면서 항상 그렇게 말했거든요. 남편은 생각보다 유능한 사업가였고 이렇게 자기가 없는 지금도 우리 가족이 절대 배를 굶고 살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남겼죠. 처음에 저도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슬쩍 아들에게 혼수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자기는 자기 손으로 살겠다면서 거절을 하더군요. 우리 집에는 아들만 셋이라서 다들 혼수로 집 하나씩은 해주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가씨와 지금 만나고 있는 아들은 첫째라서 더욱 좀 신경 좀 썼고요. 그런데 얘가 제 말은 도통 절대 듣지도 않고 우리 집 재산은 절대 그냥 안 받겠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아가씨를 찾아온 것도 사실은 집 한 채는 받아가라고 아들을 설득 좀 해줬으면 해서요. 시댁에는 남편을 포함한 남자 자식이 총 3명이 있었고 그 3명에게 모두 혼수로 집을 해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지 못한 스케일에 잠시 어안이 벙벙했지만 남편이 이걸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살짝 아쉬운 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의 옆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던 사람이었으니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죠.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거절의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고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 일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어머님이 보기에는 둘 다 참 미련하다 싶으시겠지만 그 사람에게 지금의 시련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일어설 기회를 지금 내 손으로 없애버린다면 저는 미래에 지금의 일을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힘으로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머님도 그냥 이런 저희를 믿고 지켜봐 주세요. 이런 말만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시댁의 식구가 아닙니다. 남편과 가족인 거죠. 그러니 남편의 고집이자 신념을 결혼했다고 해서 꺾어버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죄책감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런 식으로 꺾으면 남편에게 평생의 짐을 남기겠구나 싶었으니까요. 남편이 평생 주말 하루도 쉬지를 못하고 일한 아버지의 노고를 받고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렸으니 그 속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 저라도 알아주어야죠.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군요 하면서 쉽게 물러났어요. 지금도 이때의 결정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은 이 당시에 항상 입에 달고 다니면서 사는 말이 있었어요. 난 더 잃을 것도 없고 이제 더 내려갈 곳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거지. 힘들겠지만 항상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남편은 항상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저는 한 번도 아쉬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다면 손을 뻗을 시댁도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젊음과 앞으로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남편도 항상 저만을 바라보고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들이 지금 겪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4년 뒤 처음으로 동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는 출발부터가 다른 2명의 동서. 그런 동서들의 모습은 마치 백조와 같았어요. 물 위에서는 한가로운 척, 고고한 척 하지만 물 밑에서는 움직이기 위해서 기를 쓰며 버둥대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모습이 정말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그런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시댁에서 준 좋은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주거에 돈이 들지 않으니 결혼 생활에 굴곡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둘은 욕심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어요. 항상 시댁으로 찾아와서 자신들의 욕심을 과감없이 드러내곤 했거든요. 심지어 두 서방님을 동원해서 앞에 정정하신 어머니를 두고는 유언장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꺼내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시댁에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것인 듯이 구는 그 모양새가 말이에요. 게다가요, 나중에는 있지도 않을 일을 마치 사실처럼 꾸면서 시댁의 도움으로 개원까지 했다니까요. 처음에 저는 동서의 말을 다 믿었는데 말할 때마다 자꾸 어느 포인트들이 매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동서가 다니는 병원에 있는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동서의 말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이걸 따로 시댁에 전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괜히 동서들과 척을 질 필요는 없다 싶었거든요. 동서의 병원에 있는 건물이 사실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도 했으니까요. 동서가 어떤 말을 했길래 시어머니가 건물까지 순순히 내놓았냐고요? 세상에 어머님, 제가 이번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진료를 보고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예전부터 절 쫓아다니던 남자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저한테 대뜸 달려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만하라고 이야긴 했는데 남자랑 여자가 어디 같은 힘인가요? 그러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병원에서도 지금 소문이 나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그런 사람이 있는 병원을 제가 어떻게 더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개원하게 그 건물에 한 자리만 내주세요. 네? 병원에서 자신을 추행하려고 했다는 남자 의사가 있다며 가족들 모두의 걱정을 사게 만들었으면서 그 모든 일이 거짓이었던 거죠. 제가 듣기로는요. 병원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었고요. 남자 의사들은 전부 결혼한 유부남만 있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한가한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가정에 충실하기에도 힘든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은 직장 내에서 불륜이 나겠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병원 한가운데에서 말이에요. 처음부터 동서의 말이 의심이 되었지만 결국 결정하는 사람은 시어머니 본인이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마 잘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도 절대 동서들의 말을 다 믿어서 이것저것 해주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동서들의 행동이 영 탐탁지 않았는지 항상 시댁을 다녀오면 불평을 쏟아냈죠. 저것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무슨 자기네들 돈 인출기야? 맨날 돈 돈. 우리 집 재산이 왜 자기네들 것이냔 구냔 말이야. 속도 없나? 자기 돈 아니라고 아주 쉽게 생각하지 그냥. 아휴, 엄마도 그래.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으면서 다 들어주냔 말이야. 집안 돌아가는 꼴만 보면 아주 속상하다 속상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사실 저도 남편의 의견에 한 표를 던지는 입장이었으니 화가 나서 말을 쏟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달래는 수밖에 없었죠. 서방님들도 처음에는 동서들의 태도가 이렇지 않아서 결혼 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들 좋은 직업도 가지고 계셨고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없는 자리에서 동서들이 시어머니에게 요구하니 이것저것 받았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자 서방님들도 대동해서 계속 시어머니를 뜯어먹으려고 하니 어느 자식이 좋다고 그 꼴을 보고만 있겠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서방님들 역시 재산이 탐났는지 그런 자기 아내들을 말리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서방님들과 남처럼 지냈던 것 같고요. 저는 또 한 차례 시댁의 사정을 알게 된 것만 같아서 속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댁과 척을 지면서 지낼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고 옆에서 자신을 돌볼 사람이 조금씩 필요한 시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자주 시댁을 들락날락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어요. 한 해 한 해 동서들의 태도가 전보다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형님은 평소에 양식 같은 비싼 음식은 잘 안 먹죠? 저희는 소고기가 상에 없으면 밥을 안 먹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형님이랑 밥 같이 먹으려면 좀 서민적인 음식으로 골라야 하나? 우리는 잘 모르니까 형님이 고르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간간히 신경을 긁는 소리를 하거나 형님 청소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처럼 집이 넓으면 얼마 정도 들어요? 청소할 때 약품이 많이 독해서 건강에 나쁘다던데 청소 후에도 잔여물이나 이런 게 남지는 않죠? 언제 시간 나면 한번 연락해요. 저도 대청소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을 아주 업신여긴 적도 있었죠.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을 봐서 참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동서들은 큰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동서들은 날이 갈수록 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대꾸라도 하면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네 하는 표정으로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는 꾹 참았어요. 시댁에서 제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남편과 시어머니지 동서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서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거든요. 시어머니와 저만이 아는 그런 비밀이요. 그래서 더욱이 입을 열기 힘들었어요. 그 비밀이 제 남편과 관련이 된 일이니까요. 제가 함부로 입을 열었다가는 남편이 상처를 입을지도 몰랐어요. 저 입 가벼운 동서들이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디까지 소문이 퍼질지 모르는 일이었으니 시어머니도 저도 한동안은 참자는 마인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서들에게 골맞던 상처가 터진 건 우리가 집을 이사하던 날이었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다는 것에 조금은 회의감도 들었지만 서로가 살아온 시간이 힘들었기에 노력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러니 남편과 제게는 큰 평수의 집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7평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이 작은 집이 170평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장소였죠. 우리가 평생 꿈꿔왔던 집이기도 했고요. 결혼하고 10년 사이에 독한 청소약 때문에 피부가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고 손은 이미 거친 손이 되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산 첫 집이었어요. 남편도 저랑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평생을 일을 했는데 이제는 비만 오면 시리고 아픈 허리를 주무르면서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얻은 집이니 우리 부부에게는 의미가 큰 장소였어요. 우리가 어떤 고생으로 이 집을 마련했는지 아는 시어머니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화려한 떡까지 맞춰와서는 인사를 하겠다고 집으로 찾아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온 동서들이었습니다. 본인 의지가 아니라는 표정이 역력한 두 동서의 얼굴. 아마도 시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따라온 듯 했죠. 그래도 찾아온 노력이 가상해서 동서들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밖에 서 있지만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 이렇게 왔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갈 거예요? 동서들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집 내부를 보더니 둘이서 폭소를 터뜨리면서 웃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떡하니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동서의 말이 가관이었어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여기 진짜 좁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랑 비교도 못해. 형님, 여기 우리 둘이서 서 있는데도 공간이 꽉 차는데 우린 여기서 꼼짝도 못 하겠는데요? 와, 여기가 진짜 사람이 사는 집이 맞긴 해요. 아니, 그렇게 청소 일을 열심히 하시더니 겨우 얻은 집이 이 초막만한 집? 청소일 더 열심히 해야겠네. 뭐 이런 집을 돈 주고 굳이 사요? 그냥 여기 현관에서도 내부가 다 보이는구만 뭘. 우리 그냥 여기 서서 구경하고 갈게요. 17평은 둘이서 살기에는 전혀 좁지 않은 평수입니다. 더 넓은 평수를 구할 수 있었지만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에게 맞는 집으로 구한 거고요. 저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동서들에게 한마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양쪽으로 두 동서의 머리를 잡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너희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막말이냐 막말은. 너희는 너희 손으로 번 돈으로 집이나 한번 구해보고 큰 소리나 쳐. 두고 봐라. 내가 너희 둘이 곧 몇 평에 사는지 한번 볼 테니까. 알겠어? 내가 지켜볼 거야. 그러고는 시어머니는 동서 둘을 잡고 그대로 우리 집을 나가서 사라지셨죠.
그리고 제게는 미안한 눈빛으로 사과를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나설 자리가 사라지자 저도 자연스럽게 화가 풀렸고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나 싶었어요. 저는 이때만 해도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서 하는 소리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서 대뜸 집들이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머님, 동서들이 우리 집에 다시 찾아오겠대요? 갑자기 집들이라니 무슨? 저는 갑자기 집들이를 준비하라는 말에 우리 집에 동서들이 다시 오겠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얘는 네 동서들 말이다. 이번에 이사해야 하거든. 둘 다 동시에 이사 준비할 거니까 미리 선물이나 준비하라는 말이었다. 네가 왜 집들이를 힘들게 2번이나 준비해? 너희들 힘든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그런 귀찮은 일을 왜 시키겠어. 그냥 대충 휴지나 뭐 이런 걸로 준비만 해놔.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알겠다는 답은 했지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절대 이런 걸 지시하는 분은 아닌데 뭐라도 대단한 걸 준비해야 하나 싶었죠. 그러다가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두 동서와 저, 시어머니만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두 동서의 표정은 아주 볼만했죠. 뭐 마려운 개처럼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지도 못하고 좌불안석이었거든요. 전 속으로 저 둘이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내가 신경 써봐야 내 속만 아프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시어머니가 밥을 먹으면서 두 동서에게 좁아서 힘들면 가도 된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두 동서의 표정은 아주 웃음꽃이 핀 듯 생글생글 웃으면서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식사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그때 저는 조금 긴장했어요. 혹시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걸까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닌 두 동서를 향해 앉으면서 줄 게 있다면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동서에게 서류를 하나씩 내밀더군요. 동서들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서류를 받았어요. 저는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또 동서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뭔가 준비했나 보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끄려던 찰나 갑자기 동서들은 의자에서 내려와서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먹던 수저를 내려놓고 시어머니와 동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다 그게 무슨 문서인지는 잘 알 테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 알아서 해결해라. 너희도 이제 다 큰 어른인데 언제까지 내가 뒤를 봐줄 수는 없지. 너희 형님 봐라. 자신들의 힘으로 떳떳하게 집도 마련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 그러니 너희도 이제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들은 절대 안 된다면서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저는 시끄러웠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식탁에 있던 서류를 봤어요. 서류에는 동서들이 살고 있는 집과 시어머니의 건물에 있는 셋째 동서의 병원에 대한 매매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동서들이 그렇게 자신의 집이라 말했던 것들이 전부 시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었죠. 의아함에 시어머니를 쳐다보니 하나씩 알려주겠다는 듯이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분명 너희에게 작은 애 개원 이후 1년이 지나면 그 건물들을 너희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가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어서 말이야. 내가 그간 너무 너희를 어린애처럼 봤던 건 아닌가 싶더구나. 당연하지. 너희도 어른인데 내가 너무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행동했어. 너희들도 직접 너희 손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얻어보고 하는 경험이 있어야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텐데 말이야. 내가 너무 미련했던 거지. 그래서 말이다. 너희가 있는 그 건물들은 전부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니 거기 서류에 적혀 있는 기간 동안 잘 정리해서 나가거라. 집은 너희가 알아서 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뒤를 봐줬으면 그동안 모은 재산은 제법 되겠지. 내가 아들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놈들로 잘 키웠으니 집안 살림은 너희들이 책임졌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라. 동서들에게 청천벽력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약간의 여지는 주었어요.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거든요. 그런데도 동서들은 안 된다며 생각을 바꿔달라고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자꾸 늘어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 집들이에 왔던 날을 상기시키며 동서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분명 너희 형님의 집들이 때 말했을 거다. 어디 내 도움 없이 몇 평에서 살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고. 그러니 나도 말을 바꿀 수는 없지. 그리고 작은 애 너네 병원이 그렇게 진료를 못 본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건 괜찮은 거냐? 내 듣자 하니까 너 이제 받아주는 병원도 없다면서? 지금부터는 다 내 손을 떠났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봐라. 내 두고 보마.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동서들을 보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 마음을 돌리고 싶거든 너희 형님에게 먼저 사과하고 허락을 받아라. 난 장남에게 내 재산을 모두 관리하게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결정권은 이제 내가 아니라 네 형님에게 있는 것 아니겠니?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들은 기세를 바꿔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이대로는 집도 못 구한다고 말이죠.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분명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본인들은 우리가 구한 집조차 구할 수 없다는 말을 내뱉는 것이요. 그래서 전 동서들에게 남편이 해줬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누군 돈만 있으면 편한 줄도 모르고 넓은 집을 살 줄도 몰라서 이러고 산 줄 알아요? 내 남편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의 눈곱만큼 사기를 당했다고. 자신이 쉽게 얻은 돈이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잃어버렸다고. 한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기당한 멍청한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당해보니까 쉽게 번 돈은 쉽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께 더 받지 않은 거라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꾸 어머님이 가진 재산을 넘보지 말고 그놈의 유언장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 지금 정정하게 잘 살아 계시니까. 저는 단호하게 동서들에게 말했어요. 둘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제 말이 끝나도 한참을 가만히 있던 둘은 제 마지막 말에 답할 답이 없었는지 조용히 식당을 나갔어요. 당연한 결과라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있는 자신의 시물을 가지고 유언장을 미리 써야 한다면서 그 내용조차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작성하려고 했으니까요. 변명할 게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화를 삭히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너도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저들도 잘 알아들었겠지. 내가 단호하지 못해서 너한테 피해를 입었구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멍청한 짓을 한다. 자식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구나. 지금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들도 알아서 자신의 생을 이어가겠지. 너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 둘이 너무 힘들어할 때는 조금 도와주고 그래라. 그게 가족이지 않겠니? 저도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합니다. 어쨌거나 저 둘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을 한 사람들이고 이제는 한 가족이라는 틀을 함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의 일을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함부로 돈을 쓰지 않겠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제게 다가와서 다시 말했어요. 아이, 그나저나 너희도 이제 고집을 꺾어야 하지 않겠니? 너희 앞으로 된 건물이랑 아파트는 이제 너희 노후를 위해서라도 좀 받아둬라. 아이, 그거라도 내가 너희한테 남겨줘야지 속이 편하지. 이 늙은이의 속을 계속 어지럽게 할 거야? 22년이나 버텼으면 이제 꺾일 때가 된 것 아니냐. 이제는 이 늙은이 손에 좀 꺾여주렴. 이렇게 어른이 말하는데 이제는 못 이기는 척 그냥 좀 받아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속으로 짠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이상 거절하면 시어머니에게 나쁜 죄를 지겠구나 싶어서 집에서 남편을 설득한 후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앞으로 마련해둔 재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세금은 완벽하게 처리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룬 것과 시부모님이 이룬 것까지 갖게 되니 세상에 무엇 하나 정말 부러울 게 없는 마음이 들더군요.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것 같은 기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에 꿈을 꿨다면서 제게 말해주더군요. 꿈에 시아버지가 나왔는데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애썼다 하고 한마디를 남겼다고요. 남편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간 아버지의 유산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죄책감이 한결 덜어진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남편과도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한답니다. 우리가 말이야, 마음에 170평짜리 집을 짓고 살아서 그런지 지금 사는 이 집이 절대 좁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 있지? 아이, 그때 동서들이 좀 내 마음에 했지만 난 이 집에서 평생 살아도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당신은 어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건물도 있고 우리 앞으로 된 큰 집도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작은 집을 고집하는 것을 말이죠. 저는 남편의 말에 우리가 평생 넓은 집에 살 팔자가 아닌가 보지 하며 가벼운 대답을 건네지만 서로 웃고 말았네요. 결국은 눈앞에 돈을 쫓기보다는 마음속으로 꿈꾸던 큰 집을 지은 게 우리가 얻은 결실 아닐까요? 우리 부부는 앞으로도 지금 이 집에서 남은 생을 살게 되겠죠. 동서들도 아마 저마다의 결실을 찾아서 살아갈 테고 말이에요. 지금 저는 청소일은 잠시 미뤄둔 채로 시어머니와 함께 여가 생활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너무 심심하다고 자신과 놀아주는 시간도 좀 가져달라고 했거든요. 우리 부부의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서들의 철없음에 답답하신 애청자님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 한번 동서들을 지켜보자고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